만약 원시 무리 안에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인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인간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없었고 재판도 없었고 피해자는 다음 날에도 같은 불 옆에서 잠들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시 시대를 떠올리면 보통 맹수를 먼저 생각하죠. 거대한 이빨, 어둠 속 눈빛, 숲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 그런데 정말 원시 인간이 가장 두려워했던 건 숲밖의 짐승이었을까요? 아니면 바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인간이었을까요? 이 질문이 불편한 이유는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오래된 인간 뼈를 분석하다가 가끔 이상한 흔적과 마주합니다. 두개골에 남은 강한 충격,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내려찍힌 듯한 손상, 도망치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쓰러져 있던 유해들. 물론 이런 흔적만 보고 현대 범죄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낙상이었을 수도 있고 사냥 중 사고였을 수도 있고 동물 공격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늘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일부 흔적들은 단순 사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질문이 바뀝니다. 원시 인간을 죽인 건 정말 짐승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같은 불빛 안에 앉은 다른 인간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원시 인간은 분명 맹수를 무서워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해요. 어두운 숲속에서 커다란 포식자가 다가오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발소리도 들리지 않고 바람은 방향을 바꾸고 불빛은 점점 약해지고 아이들은 몸을 웅크립니다. 그 순간 인간은 압니다. 혼자 있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인간은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불을 지키고 함께 먹이를 찾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아이를 돌봤죠. 혼자서는 약했던 인간이 무리 안에서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무리 안에 있다고 해서 정말 안전했을까요? 짐승은 보통 밖에 있었습니다. 숲에서 오고 어둠에서 오고 냄새와 발자국을 남겼죠. 불빛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달랐습니다. 인간은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불빛을 쬐고 같은 고기를 씹고 같은 밤에 눈을 감는 존재였죠. 바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일은 먹이를 빼앗을 수도 있었고 화를 참지 못해 공격할 수도 있었고 위험한 순간에 나를 밀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무리 안에는 늘 힘이 센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먹이를 더 많이 차지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 규칙을 반복해서 깨는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경찰도 감옥도 법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폭력적으로 변했을 때 그걸 막아줄 제도 자체가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원시 인간에게 무리는 안전한 울타리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위험이 숨어있는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 밖에는 짐승이 있었고 불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멀리서 다가오는 짐승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함께 잠드는 인간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아는 걸까요? 고고학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죽음이 어떤 흔적으로 남았는가예요. 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침묵하지도 않아요. 어디가 깨졌는지, 깨진 선이 어떻게 뻗었는지, 뼈가 죽기 전에 깨졌는지, 죽은 뒤에 깨졌는지, 상처 주변에 치유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상이 한 번의 사고로 설명되는지까지 연구자들은 하나씩 따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PRIMORTEM 트로머. 쉽게 말하면 사망 시점 전후에 생긴 손상이라는 뜻입니다. 오래 마른 뼈가 나중에 부러진 것과 살아있거나 막 죽은 직후에 뼈가 충격을 받은 것은 깨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뼈에는 수분과 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한 충격을 받으면 단순히 바삭 부서지는 게 아니라 휘고 눌리고 방사형으로 금이 뻗는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는 뼈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죽은 뒤 흙 속에서 눌린 걸까? 아니면 살아있을 때 맞은 걸까? 돌에 넘어진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손에 든 무언가로 내려친 걸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폭력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사례는 스페인의 시마데 로스 우에소스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크레이니엄 17은 약 43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두개골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두개골의 이마뼈에서 두 개의 뚜렷한 함몰 골절을 확인했고 이것을 사망 시점 전후에 생긴 국소적 둔기 충격, 즉 로컬라이즈드 블런트 포스 트로머의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당 화석을 호미닌 화석 기록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치명적 대인 폭력 가능성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처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두 번의 충격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두개골 앞쪽, 이마뼈에 눌려 들어간 듯한 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부위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한 번의 낙상이라면 우연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부위에 비슷한 성격의 충격이 두 번 남아있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넘어지면서 우연히 두 번 부딪힌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가까운 거리에서 손에 든 단단한 물체로 두 번 내리친 걸까요? 물론 여기서도 단정은 금물입니다. 수십만 년 전의 사건을 현대 범죄 수사처럼 확정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 두개골이 무서운 이유는 아주 오래전 인간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다른 인간의 손에 의한 죽음일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뼈에 난 구멍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향해 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뼈는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 두 번째로 봐야 할 사례는 프랑스생 세제르 네안데르탈입니다. 이 개체는 약 3만 6천 년 전 전후의 네안데르탈로 알려져 있고 두개골 손상 때문에 자주 언급됩니다. 연구자들은 CT 촬영과 컴퓨터 재구성을 통해 두개골 천장부에 치유된 골절을 확인했고 이 손상이 날카로운 도구의 충격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처가 치유됐다는 점입니다. 치유 흔적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이 다친 직후 바로 죽지 않았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뼈가 다시 붙고 상처 주변이 재형성될 시간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단순 공포에서 더 복잡해집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이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곁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혼자 먹이를 구하고 혼자 이동하고 혼자 상처를 버텼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세제르 사례가 무서운 이유는 네안데르탈도 폭력적이었다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거예요. 같은 무리 안에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손과 누군가를 살려두는 손이 함께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폭력과 돌봄, 불신과 협력, 공포와 생존. 이 둘이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같은 불빛 안에서 공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시 인간 사회의 진짜 복잡함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다치게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를 살려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불가에 앉은 인간이 어떤 날에는 동료이고 어떤 날에는 위협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지점입니다. 원시 인간에게 공포는 숲에서만 온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서도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사례는 수단 북부의 제벨 사하바 묘지입니다. 이곳은 후기 플라이스토센, 나일, 계곡의 선사시대 폭력 연구에서 매우 자주 언급됩니다. 2021년 재분석 연구는 이 묘지의 61개체 유해를 다시 검토하면서 뼈에 남은 손상이 생전 또는 사망 시점, 전후의 외상인지 매장 이후 손상인지 구분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제벨 사하바에서 연구자들이 본 건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묻혀있다가 아니었습니다. 뼈에 박혀있거나 뼈 주변에서 나온 작은 석기 조각들, 투사체 충격으로 볼 수 있는 손상, 가까운 거리의 충돌을 의심하게 만드는 골절, 그리고 어떤 상처는 아물었고 어떤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는 차이였습니다. 상처가 모두 같은 날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치유됐고 어떤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폭력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의 충돌이 누적된 흔적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들은 한 번 습격당한 걸까요? 아니면 위험한 이웃과 계속 마주쳤던 걸까요? 물가, 사냥터, 이동 경로를 두고 반복적으로 충돌했을까요? 어제의 상처를 기억한 사람들이 다음 충돌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제벨 사하바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한 번의 공격만 기억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위험을 기억하고 다음 위험을 예상하는 동물입니다. 만약 어떤 무리가 반복적으로 다른 인간의 무기와 마주쳤다면 그들에게 공포는 단순한 순간 감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공포는 기억이 되었고 기억은 경계가 되었고 경계는 사회의 일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흔적을 읽을 때 고고학자들은 반드시 조심합니다. 두개골이 깨졌다고 해서 곧바로 살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화살촉처럼 보이는 조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동물의 이빨 자국, 낙상, 퇴적 압력, 발굴 과정의 손상, 매장 뒤, 땅속에서 생긴 변화까지 모두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는 흔적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상처의 위치를 봅니다. 상처의 방향을 봅니다. 뼈가 깨진 각도를 봅니다. 상처 주변에 치유 흔적이 있는지 봅니다. 같은 개체에게 비슷한 손상이 반복되는지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손상이 나타나는지 봅니다. 그 주변에 무기처럼 보이는 석기가 있는지 봅니다. 시신이 어떤 자세로 남았는지, 매장인지 방치인지, 사후 교란인지까지 봅니다. 이 모든 조각을 맞춘 뒤에야 아주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인 폭력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단 폭력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하지만 단정은 어렵습니다. 이게 외전에서 중요한 태도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말해주는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케냐, 투르카나 지역의 나타루크 유적도 약 1만 년 전 전후의 수렵체 진민, 집단 폭력 가능성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일부 연구진은 이 유적을 이동생활을 하던 수렵체 진민 사이의 집단 폭력 혹은 학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나타루크는 시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남게 됐는지, 매장 과정은 어땠는지, 사후 손상은 얼마나 섞였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적은 확정된 공포라기보다 고고학, 해석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농경 사회로 들어가면 독일의 타라임, 죽음의 구덩이처럼 집단 폭력 가능성이 더 선명하게 논의되는 사례도 나옵니다. 약 기원전 5000년 무렵의 이 사례는 남녀와 아이들이 함께 발견된 집단 매장, 두개골 손상, 무기 흔적 등을 통해 한 공동체가 공격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이것은 수렵채집 시대의 폭력과는 맥락이 다릅니다. 농경 이후에는 땅, 저장 식량, 정착지, 공동체 경계가 생기고 인간이 잃을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수렵채집 사회의 충돌과 농경 사회의 집단 폭력은 같은 폭력이지만 같은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농경이 시작되면 인간에게 잃을 것이 생깁니다. 땅, 식량, 집, 가족 혈통, 공동체의 경계. 그리고 잃을 것이 생긴 순간 폭력의 이유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폭력의 역사는 단순히 인간은 원래 잔인했다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고 자원이 바뀌고 집단 규모가 바뀌고 소유의 개념이 생기면서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방식도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3만 년 전에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말은 현대 심리학과 법, 사회 구조 안에서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수만 년 전 인간에게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붙이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더 넓게 질문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공감이 부족한 사람은 있었을까요? 충동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반복적으로 무리의 규칙을 깨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둔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복잡한 사회적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무리 안에서 누가 위험한 사람인지 알아보는 감각은 생존과 직접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잘 것인가? 누구에게 아이를 맡길 것인가? 누구와 먹이를 나눌 것인가? 누가 화가 났을 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가? 누가 사라지면 안도감이 드는가? 이 판단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표정이 이상하다. 시선이 불편하다. 말투가 차갑다. 분위기가 위험하다. 현대인은 이것을 직감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어쩌면 그 감각은 아주 오래된 생존 감각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맹수의 발소리만 들은 게 아닙니다. 다른 인간의 숨소리도 들었고, 화난 얼굴도 읽었고, 먹이를 빼앗기려는 손도 봤고, 밤에 몰래 움직이는 발걸음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무리 사회에서는 이상 행동 하나가 훨씬 크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 밤에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 먹이를 숨기는 사람, 다친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 아이의 울음에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 누군가 잠든 뒤에도 계속 깨어있는 사람. 이런 존재는 무리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불이 꺼질 수도 있고, 먹이가 사라질 수도 있고, 싸움이 번질 수도 있고, 포식자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원시사회에서 저 사람은 위험하다는 감각은 단순한 호불호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살아남기 위한 판단이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차이가 하나 생깁니다. 짐승은 보통 밖에서 옵니다. 숲에서 오고 어둠에서 오고 냄새와 발자국을 남기죠. 하지만 인간은 안쪽에 있었습니다.
같이 불을 쬐고, 같이 먹고, 같이 이동하고, 같이 잠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일은 먹이를 빼앗을 수도 있었고, 분노해서 공격할 수도 있었고, 위험한 순간에 나를 밀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짐승은 인간의 바깥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간 내부의 공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원시 인간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사회 안의 인간을 경계하는 단계로 넘어간 거니까요. 그렇다고 인간 사회를 공포와 폭력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협력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다친 사람을 돌봤고, 아이를 함께 키웠고, 음식을 나눴고, 불을 함께 지켰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한 힘은 결국 협력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배신도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배신이 생기고, 나눔이 있어야 독점이 생기고, 무리가 있어야 추방이 생기고, 가까움이 있어야 공포도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된 역사는 단순히 폭력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협력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어서 가까워졌고, 가까워졌기 때문에 서로를 더 깊이 무서워하게 된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사시대 인간을 현대 범죄자처럼 단정할 수 없습니다. 3만 년 전 연쇄살인마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과학적으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리를 만들고 협력하고 먹이를 나누고 이 같은 공간에서 잠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간은 다른 인간이 줄 수 있는 위험과도 마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위험은 뼈에 남았습니다. 두개골의 함몰 흔적으로, 치유된 상처로, 투사체 손상으로, 집단 매장으로, 논쟁적인 유적 해석으로. 그리고 그 흔적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을 수 있다고요. 맹수는 인간을 찢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믿음을 찢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원시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순간은 숲속에서 눈빛을 마주친 순간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불이 꺼져가는 밤 옆에 앉은 사람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을지도 몰라요. 짐승은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 짐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도 읽어야 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살렸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을 두렵게 만들었다.